자, 이제 조합을 다시 봅시다. 우리 성립 단계 보시면 개발 조합이 간단해요. 토지 소유자만 가능하죠. 환지에 참여할 토지 소유자만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설립인가 와서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가 설립인가권자가 되죠. 이때 인가동의가 유명한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보통 개발법에서 일반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유명한 얘기고. 조합은 설립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거 아니고 설립인가 받은 때부터 등기를 30일 내에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법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정비법에서는 훨씬 많잖아요. 똑같이 6문제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좀 부당해. 문제수가 많든지 정비법이. 자, 정비법에서는 일단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합니다. 조합설립 추진위라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죠. 이건 추진위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보시면 하나는 7인, 하나는 5인인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인데 제가 이거 좀 헷갈리지 않게 할 때는 5인, 7인 중에서 그냥 개발법을 7인이라고 하는 게 황야의 7인. 그래요. 옛날 영화 제목 황야의 7인. 정비법은 황야를 대상으로 사업할 수가 없죠. 이미 옛날에 개발된 것을 전제로 정비사업하니까 황야를 대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사업밖에 없잖아. 정비법은 이미 개발된 곳이라. 여기는 5인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이고 동의는 과반수 동의라는 거. 준비단체에 불과하니까 간단한 과반수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합 만들 때 세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추진위원회가 정관을 첨부하여 시장은수 등의 인가. 정비법이니까 인가권자는 시장은수 등이 되는 거예요. 개발법은 시장권자. 여기는 시장은수 등. 그리고 인가동의가 재건축이 복잡하죠. 예외라. 재개발은 여기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부터 하는데 토지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카운터 다운 동의 431 동의 카운터 다운 431 동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 저는 그냥 카운터 다운 동의를 했는데 이거 4, 3, 2, 1 파이 이렇게 하지 431 그대로. 자, 재건축에서는 하여튼 이 숫자는 뭐 숫자라도 중요한 숫자입니다. 재건축에서는 단지 안과 단지 밖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구별해서 하시되 다 같이 해야 되는 단지 안이라면 각 동별로는 괄호 속에 동할 때 복리설은 전체를 하나의 복리설동으로 계산하고 이 동도 구분 소유자가 5명 이하 작다라면은 동별동이 필요 없다. 제외. 이 각 동별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인데 전체의 4343 동이에요. 전체로서는 4분의 3, 4분의 3, 4, 3, 4, 3 센데 동별로는 간단하게 소유자 과반수다. 왜 간단하냐? 전체가 4, 3, 4, 3을 채웠는데 불구하고 어느 이상한 동은 항상 맞게 마련인데 그 동의 한 동 때문에 못하는 것은 없애야 되겠다 해서 동별 동요는 간단하게 과반수로 줄인 겁니다. 전체로서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바뀌면 4, 3, 3이 이렇게 떨어지는. 단지 안에서는 4, 3, 4, 3 동별은 과반수인데 단지 밖에는 4분의 3, 3분의 2로 떨어지는. 그리고 10번 얘기가 인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 동의요건이에요. 원래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동의요건도 같고 여기 인가를 받아야 된다면 인가 똑같아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은수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은수 인가 받는 건 똑같은데 동의요건이 다르잖아. 왜 여기는 다를 수밖에 없냐면은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지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인가동의는 조합을 만들기 위한 동의니까 조합 만들기 전에 동의요건인데 만들어 놓고 나서 설립인가 받고 나서 요거를 변경할 때 동의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니까 총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총회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총회 동의에서 제일 센 게 3분의 2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 모이는 총회에서는 동의요건이 보통은 전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보통 해결인데 총회에서 센 게 저는 제적 과반수고요. 제일 센 게 3분의 2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총회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가 없고 총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그 대신 총회 결의 의결 정족수에서는 제일 센 3분의 2 이상 결의로 한다. 이것도 금년부터 이렇게 추가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경할 때는 경면 변경 나오는데 경면 변경이라면 잘 안 나오지만 혹시 나오면 경면 변경이라면 그냥 느낌으로 보시되 의결 필요 없고요. 경미하니까. 인가도 필요 없죠. 신고로 충분한 경미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똑같죠. 설립인가 밖으로서 30일 내 등기가 성립한다? 법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에서 만든다면 등기라는 건 어딜 찾아가도 없어요. 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원칙 설립인가만으로 성립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시장문수 구청장의 설립인가 받는 게 원칙이 돼요. 나중에 등록할 때만 후장 차서간다 그랬잖아. 간단하게 시장의 수준의 설립인가권자인데 지역 직장 내부들이 셋 다 설립인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하나 설립신고를 따로 구별하시는 설립신고가 국민주택이에요. 이것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 들어갔을 때만 간단한 신고예요. 직장은 둘로 봐야 돼요. 다른 얘기 없으면 설립인가받아 성립하는 직장과 요 얘기 들어가면 신고 대상. 이게 그 강원도 같은 오지에 공공사업 할 때 사람들 안 오려고 해서 만든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공공사업하는 직장과 관련돼 있지 그 지역이나 리모델링하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와서 조합을 만들어서 한 6개월 이상 근무만 하라. 그럼 받기 어렵던 시절, 주택 받기 어렵던 시절에 국가가 국민주택을 지어서 당신에게 단체 공급할 테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 보통 직장조합은 내 집 마련이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본인이 건설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기 위해서만 가입하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게 해준 거예요. 이 말이 붙었을 때만 직장에서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 없으니까 여기는 지역과 직장조합 인가시 제출 서류와 리모델링 인가시 제출 서류를 구별하는 걸 거기다 적어놨는데 이것도 문제 잘 되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 지역과 직장조합 인가시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럼 리모델링에 제출 서류를 집어넣어서 찾게 하는. 반대 경우는 반대로. 역시 공통되는 상황이 있어요. 다 빼놨어. 공통되는 거 의미가 없어. 차이점만 아시면 돼. 그런데 우리가 지역과 직장에서는 대지 80% 이상 사용 승낙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여기만 있는 얘기예요. 80% 이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역과 직장은 모집해서 새로운 주택 건설한다 그랬죠? 그러면 건설할 땅에 대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땅에 대해서 원래 땅은 건설할 땅은 사업 승인 전에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 만들 때도 땅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라면 못 믿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가 신청할 때 적어도 80% 되더라도 사용 능력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리모델링에서는 아예 없어요. 이게 리모델링은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아. 세대수를 예외적으로 증가한다 해도 여러분 세대수 증가하는 건 건설 파트지만 어디다 지어요? 기존 단지 내에서 짓는 거야. 위로 올리든 옆에다 동을 만들든지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토지 사용성은 일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지역 리모델링만 있는 건 뭐냐? 인가시 제출 서류가 전체 리모델링에 대한 동의 요건. 이게 개발법 정비법으로 따지면 설립인가 동의가 되는 거죠. 일종의 결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숫자도 시험 낸 적은 없어. 그냥 여기만 필요한 걸로 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그 조합 만들 때 얘기잖아요.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는 받되 동별로는 간단한 과반수지만 동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동의 3분의 2가 유지가 되는 이런 결의서는 여기만 있는 얘기고 또 새 건물을 바로 리모델링하면 아깝다. 좀 지나야지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지역까지는 이런 거 필요 없죠. 새로 짓는 것이라. 여기는 리모델링 하는 것이라 대수전이면 10년 지나야 되고 증축형이면 15년이 지나야 되는 이 서류. 그러니까 여기서 10년은 다른 얘기 없으니까 대수전이 되는 거예요. 증축은 15년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리모델링만 있는 얘기죠. 차이점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합원이 누가 되느냐? 자, 우리 개발법도 조합원이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가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설립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상관없어요. 거주 여부 상관없어요. 조합원의 결격사유도 없어. 임원의 결격사유랑 달리 조합원은 결격사유도 없어. 무조건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당연 조합원이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여기만 있는 얘기 중에 조합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1인 1표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면적에 관계없이를 밑줄 거는 게 면적에 비례하여 가진다면 틀리잖아요.
면적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조합원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의권만 행사하지만 의권을 승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의권을 승계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몇 표를 행사할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인데, 이렇게 의권을 승계하려면 전부를 이전받아요. 전부. 이걸 일부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일부만 이전받았다면 나머지 일부는 여전히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그래서 전부를 이전받아야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 이 정도 얘기인데 역시 정비조합이 복잡하죠. 정비법에서는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건데, 아까 배웠던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1번 재개발한,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개발과 비슷하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동의 여부 불문, 개발과 같은 구조죠. 동의하든 말든 무조건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조합원이 되는 게 재개발이에요. 그럼 재건축이라면 다르잖아.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도 동의한 사람만 돼, 동의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는 요거를 나중에 취득을 해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매도 청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상 매도 청구는 뒤에서 매도 청구에서 정리해 놨는데, 재개발에서는 매도 청구가 인정될 수가 없어. 재개발이 나오는 순간 틀려요. 재건축에서만 동의한 사람만 되다 보니까 조합원이 안 될 사람 물건을 취득해야 전체 공사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매도 청구 인정되라고. 재건축. 그리고 여기서만 나와 있는 얘기가 3번도 여기만 나와 있는 얘기인데, 대표자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자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조합원이 되어야 물건 받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되겠다는 건데, 기업권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만 처음부터 조합으로 가서 물건 주겠다는 거예요. 개발법에는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공유자도 그냥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 조합원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뭐 의결권 행사하고 그럴 때만 대표자 1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큰 의미는 없어도.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한 명으로 봐. 그래서 그냥 조합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특이한 얘기는 니은 디귿번 니은번이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인데 한 세대에 속한다라면 대표자 한 명만 보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A, B, C가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를 하더라도 요 사람들이 같은 세대에 산다라면, 한 세대에 산다라면 이 중에서 대표자 뽑아라. 한 명만 조합원으로 가서 물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대표자로 뽑았다면 요 사람들은 조합원이 안 돼요. 조합원이 안 되고 물건 가진데 조합원이 안 돼. 현금 청산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근데 물건 받으려고 들어갔지 현금 받으려고 들어갔나, 그죠? 그래서 이 규정은 이제 1세대에 속한다면 대표자 한 명만 받는다는 거 중요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한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한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물건 못 받는구나. B, C 생각해서 그럼 세대를 분리하면 되겠네? 그죠? 주민등록만 옮기면 주소만 옮기면은 새로운 세대가 편제되니까 세대가 달리하게 되잖아. 설립인가 전에 옮기면 돼요. 설립인가 전에. 일단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원 수는 특정돼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 설립인가 받고 나서도 조합원 수가 확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성이 악화돼서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받는 순간 특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대를 분리해서 다른 세대로 해서 인정받고 싶으면 조합 설립인가 전에 나가면 돼.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나갔다? 특정돼야 되기 때문에 나가도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봐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건 보통 사람 얘기지, 세대를 분리했다 칩시다. 배우자 같이 살아야 되죠? 법적으로 같이 살아야 돼. 아무리 싸우든 말든. 그리고 직계비속, 자식, 직계비속. 미혼. 혼인하면 3년 후이제 되잖아. 미혼이면서 동시에 미성년. 19세 미만. 미혼이면서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부모로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분리해도 분리를 인정하네. 아무리 분리해도 각각 조합은 안 돼. 대표자 한 사람만 조합을 봅니다. 그러면 배우라면, 그러니까 배우자라면 그냥 나가도 소용없다니까 그냥 한 명만. 그럼 반대는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 반대라면. 배우자 반대가 뭐예요? 이혼한 사람. 이혼하면 돼. 이혼하면 본인이 살림과 전후에 상관없이 언제 나가도 그냥 이혼했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이혼.
아니면 뭐 성년은 그렇지만 아까 19세 미만이다. 19세 이상 성년이 돼서 법정분가를 한다면 언제든지 조합원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바로 니은번 얘기예요. 여러 명의 토지동서가 속하면 아까 대표제를 한 사람 본다라고 했는데 가로 속에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배우자와 미혼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은 1세대로 봐서 한 명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설립인가 전은 그냥 분리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했을 때는 이혼은 어쩔 수 없고 19세 자녀 분가도 어쩔 수 없고 그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분리해서도 대표자 한 사람만 조합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 설립인가 이후에 한 거. 똑같은 취지가 디귿번이에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동서로부터 소유권을 하지 않고 양수야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다. 역시 설립인가 후를 전제로 한다니까요. A라는 사람이 여러 물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 A 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데 요거를 B가 나중에 사서 공유가 아니고 공유는 A번에 따라 전체고 B씨가 이 물건을 사서 각각 소유자가 3명이 됐어요. 설립인가 전이면은 각각이 조합원이 돼. 근데 설립인가라면 특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도 는 사람 조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취지야 설립인가 후에. 그래서 정비법은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조합원지 이전. 조합원지 이전이 원래 디귿 밑에 나올 게 아니고 따로 한 칸 띄우고 나오는 건데 이거 보니까 확실히 이거 인쇄하시면서 약간 좀 손을 약간 살짝 봤던 것 같아요, 이거. 예. 조합원지 이전은 별도 얘기예요. 이것도 조합원지 이전에 개발법 넣고 여기만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예, 조합원지 이전. 여러분 조합원지 이전 보통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 빨리 대답해봐. 시간 없으니까. 조합원지 이전 됩니까? 보통. 돼야 정상이지. 아니 물건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면 그 물건을 새로운 사람이 매매로서 취득을 했어. 소유자가 바뀌었어. 바뀐 사람이 조합원지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 수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합원지가 A에게서 B로 넘어가는 거 말이에요. 이전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특이한 거예요. 개발법은 그런 얘기 없잖아? 없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재산권 이전이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투기과에서 안 되는 경우 때문에 따로 규정해놨는데 원칙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투기과일직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위 이전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원칙은 돼요. 자, 조합원지 이전은 A번이 원칙인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이 됐다. 그럼 그 권리를 취득한 자, 새로 소유자가 된 자가 조합원으로 본다. 즉 설립인가 이후라도 지위 이전은 되는 게 원칙이에요. 되는 게 원칙인데 넘겨보시면 예외가 중요하죠. 예외가. 투기과일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기 인가 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투기과일지구에서만. 투기를 막기 위한 투기과일지구에서만.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 시기가 달라지는 걸 아셔야 돼요. 원래 재건축이 제일 투기랑 관련돼 있잖아요. 강남 재건축. 재건축만 통제하다가 재개발은 통제 안 하다가 올해부터 통제하게 된 거예요. 그 대신 재개발, 재건축은 재건축이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을 좀 더 투기과에서 강력히 통제하고 재개발은 약간 덜 통제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재건축이라면 지금 봤듯이 투기과일지구에서만 재건축이면 재건축 어디 있어? 내가 원래 그래서 여기서 익숙치 않아서 그래. 저거를 맨 저쪽에 써야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잖아 지금. 저게 아니고 지금 정비법 얘기잖아 지금. 이거 오기 위해서 한참 와야 되잖아 지금. 자, 여러분 재건축이라면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자마자 그 이후에 물건을 취득했다. 소유자가 됐다. 안 돼. 조합은 안 돼. 강력한 거예요. 근데 재개발이면 재개발조의 설립인가 취득한 사람 돼요. 언제 안 되는 거예요? 쫙 오다가 관리처분기 인가까지 받아난 이후에 취득한 자가 안 된다. 그러면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기 인가 받기 전이면은 새로 취득한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는 거죠?
이 시기를 정확히 구별해 주시라고 이게. 그 전에 재건축만 할 때는 간단한데 지금 재개발까지 나서서 당연히 이걸 구별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남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재건축을 더 통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면 조합에서 설립인가 받자마자 취득한 자 안 돼요. 재개발은 관리청의 인가위에 취득한 자가 안 돼. 근데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항상 모든 건 예외가 또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투기관리위에서도 다시 조합원이 돼요. 부득이한 사유부터. 부득이한 사유라는 건 뭐냐? 이거는 주택법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할 때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 제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많이 나오죠. 그게 우선 많이 나온다.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느낌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느낌으로 보시면 거의 맞아 들어가요. 근무 생업상 사정으로 막 넘어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상속받은 주택으로 간다라든지 해외 이주라면 2년 이상 해외 이주는 전원이 다 가는 걸 전제로 했어요. 해외 체류하면 2년 이상 해외 체류만 그런 거 있죠? 이혼 이런 거 여기서도 다 그런 사람이면 돼요. 예를 들어 이혼으로 했다. 이혼해서 넘어간다. 아무리 투기활지구라 그래도 이혼했는데 재산 못 받으면 어떻게 해? 당연히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은 이렇게 이공안 적어놨죠. 그것만 일단 둘을 잘 구별해주면 되네. 단 불가피한 사로 양도한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다시 조합원이 된다. 이 불가피한 사가 부득이한 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로 양도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괄호 속에 불가피한 사유 해놓고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자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생략을 해버리고 나머지 생략은 그냥 부득이한 사유로 보시면 돼. 요거 하나만 예를 든 게 요거 하나만 현 정부 들어서 새로 신설된 게 요 하나 규정이에요. 나머지는 부득이한 사유고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아무리 투기활지구만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소유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되면서 그 중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을 채웠다. 동시에 채웠을 때 이런 자는 넘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투기활지구에서도. 요것만 대표 사유로 드러났어요. 나머지는 나왔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조합을 볼까요, 여러분? 다시 앞으로 오세요.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얘기한다면 지역과 직장인 내 집만이니까 서로 비슷해. 리모델링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1번 보시면 지역과 직장 해놓고 무주택이거나 85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안 적어놨지만 뭐 그 조합원 지위는 당연히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입주 가능까지 내내 갖춰야 되지만 무주택 주택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세대주 중에서도 주택이 있어도요 국민주택 규모인 85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까지 가입해요. 85주택 한 채 이 정도는 서민용으로 봐서 한 채까지는 나중에 새 주택 교체할 때 필요로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무주택이 원래 가입하는 건데 무주택에다가 85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까지 가입이 가능한 게 지역과 직장입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괄호 열고 플러스 해놓고 지역조합은 6월 거주는 지역조합만큼은 6월 거주권이 따로 추가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신출 내기는 안 되잖아. 지역이 6월 이상 거주는 해야 된다. 그 요건이 추가되어 있다는 표시고 그 아래 직장은 둘로 나눠봐야 되니까 신고 대상인 직장, 아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신고 대상 직장조합이라면 무주택자에 한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역과 똑같다는 직장은 보통의 인가 대상인 직장조합을 얘기하고 직장은 두 가지잖아요. 신고 대상인 직장조합이면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85주택 한 채 안 되는 게 신고 대상인 직장조합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리모델링이라면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한다라고 뜻에 나와 있죠? 단독은 가입할 필요 없어요. 단독이면 자기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는데 왜 누구랑 같이 합니까? 그냥 혼자 하면 되지. 단독은 아예 안 돼. 근데 공동이라면 혼자 못하니까 가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기업번에 사업승인을 얻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었다. 당연히 들어가고 니은번에 복리들 소유자 주택 아니지만 들어가야 돼요. 복리들 소유자도 가입을 시켜야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디귿번에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건축물 중 공동주택 외의 소유자 주택법에 따라 짓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서 건축법에 따라 지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상복 커버를 지었을 때 그 건축물 중에서 상가 소유자, 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가입을 시켜야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되지만 단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그럼 이거 끝났고.
자, 이제 그러면 대의원의 총회 권한사항이 총회 정권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대의원의 얘기는 개발법, 정비법만 있어요. 주택법은 아예 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만 나와 있는데, 우리 대의원에 보시면 개발법에서는 의결권에 가진 조합원 수 이렇게 따져요. 여기서는 정비법에서는 그냥 조합원 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비법에서는 공유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대표자 한 명만 적어놓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발법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공유자 중에서도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대표자거든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로 따지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이런 수가 50일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라고요. 여러분, 개발법, 정비법 통틀어서, 개발조합, 정비조합 통틀어서 유일한 임의기관이 개발법의 대의원회입니다. 조합장, 이사감사 필수기관의 총회 필수입니다. 대의원회도 정비법은 필수야. 개발법에서 대의원회만 50일 이상 때 도도 되고 안도 되고 임의기관 들 수 있다를 잘 보시고, 이때 대의원 수가 너무 작으면 안 되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최소 10% 이상은 된다. 너무 작으면 안 돼. 10% 이상. 그런데 정비법에서 물었다 그러면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일 때죠.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필수. 100인 이상에 꼭 둬야 됩니다. 필수. 두를 구별하시고, 이번에 대의원에는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되는데, 역시 너무 작으면 10% 이상 똑같아요. 그런데 정비조합은 작기 때문에 최대 인수까지 통제하는데 최대 인수 낸 적도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 조합원이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이 최대치가 돼요. 그 10분의 1 내에서 100인 이상이 가능하다. 낸 적은 없지만 여기까지 했고, 자, 우리 총회정권사항, 그 밑에 총회정권사항 있잖아. 총회정권은 총회에서만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유로 보시면 되는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유인데, 개발법은 5가지만 있어요. 정비법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정비조합, 정비법의 대의원회가 할 일이 훨씬 없는 거예요. 총회 정상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런데 다행히 이 문제는 주로 5개만 인정하는 개발법상의 총회 정권상을 주로 물었고, 정비에서는 훨씬 많은데 독자적 문제는 낸 적 없어요. 지문에서 조금 등장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한다면 개발법의 총회 정권상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은 정비법까지 가시라고요. 지금까지 문제는 주로. 그리고 이제 개발법 총회 정권상을 하나하나 이해하셔야 돼. 이것도 어떻게 하나 외웁니까, 이거를? 정관 변경이 정관 변경. 조합의 약속이 정관이고, 약속을 변경하는 거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대의원에서 간단하게 몇몇이 모여서 할 게 아니지. 총회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왜? 약속의 변경이니까. 그리고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이 나와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이 나옵니다. 환지계획. 자, 지금 조합이 할 때니까 환지 방식에서만 하는 수가 빨간색으로 해볼까? 그럼 여기 개발계획이 나오고, 실시계획이 나오고, 환지계획이 3가지 계획이 나오거든요. 조합이 한다면? 이건 안 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지. 이거는 총회 정권상에. 조합원 개개인이 모이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계획이에요. 본인이 어떤 걸 제공하고 어떤 걸 받을지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랑 비슷한 것이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을 했죠. 정비법에서 이건 좀 안 해도 되고 제가 여력 있는 사람만 하라고 했지만, 이것도 당연히 그래서 정비법에서 총회 정권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계획이라. 이 둘 중에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요게 들어가지 요게 빠진다고, 총회 정권상에서. 근데 사실 이게 들어가는 것도 특이한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 게 특이한 거라고. 아니, 보세요, 여러분.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을 만들죠? 그럼 구역지정 전에 개발계획 수립하죠?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조합이 있지도 않은데 무슨 조합에서 총회에서 이거를 의결합니까? 이상하잖아, 그죠?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아니, 타임머신 타고 일리 들어가서?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총회 정상에 대해서는 안 돼요. 의결상 자체가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많다 해서 저기랑 비슷한 정비계획 있죠? 이거는 총회 의결상 자체에 안 들어가, 이거는. 정권상 자체에 안 들어간다고, 여기 훨씬 많아도.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게 들어가느냐? 여기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 비교 아니라서 이거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개발계획 수립할 땐 지정권자가 하기 때문에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민등을 왜 받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3가지 방식 중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한다.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토지주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반대가 많은데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하는 동의 없이 해놔도 여기서 안 한다니까? 당사가 안 해도 사업 못하게 하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일반 동의, 면적 3분의 2, 청소 2분의 1 동의를 여기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때도 환지 방식이지만 국가지자체가 하는 걸로 되면 당사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의 필요 없다. 유명한 얘기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 저쪽에는 그런 얘기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환지 방식 할 때는 여기서 그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동의를 못 받았다 칩시다. 그 동의를 못 채웠어요. 그럼 하자 있는 행위죠? 하자 있는 행위가 생겼을 때 처음에 반대가 심해서 못 받아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이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통해서 결의를 했다. 그러면 아까 못 받았던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봐. 그것 때문에 여기서 총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원래 없는 게 정상인데 여기도 원래 없는 게 정상인데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 하자 치유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들어가고 요게 빠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게 이거랑 비슷한 게 여기서는 시행계획인데 여기서는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입법 정책 문제로 여기는 안 들어가. 대표적으로 해서 개발법에서 총회 정관상이 아닌 거. 즉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 하면 이거를 주로 물어본다고. 5가지 하는 건 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시계획은 그냥 조합의 어떤 이사, 조합장 이런 사람이 관심 있지 조합은 개개인이 실시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뺐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는 많으니까 집어넣지만. 이런 게 차이점이라고. 자, 그래서 제가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밑에 5번 밑에 제가 실시계획 수립 변경은 대표적으로 아닌 예로 적어놨죠? 계획 중에서. 이렇게 이해했으면 임원의 선임이에요. 임원의 선임. 아니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직접 뽑지 국민이 뽑지 대의원에 해당되는 국회 통해서 뽑나? 그래서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만 하라. 그런데 임원의 선임이지 해임도 아니고 대의원 선임도 없어요. 정비법이랑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임원, 대의원의 선임, 해임까지 정비법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임원의 선임만이야. 선임만. 그리고 조합의 합병 해산. 조합을 어디랑 합칠지 해산할지는 조합의 존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 이 5가지 기억하시고 나머지 제가 정비법에서도 하실 분 하시라고 밑줄 거는 부분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알아서 하시고 이거는 최소 알 건 정확하게 하셔요. 개발법상 5가지는 정확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주택조합에서 지역과 직장 조합은 수 얘기는 지역과 직장에서만 나온다니까요. 새로 모집해서 새로 건설하는 것 때문에. 건설 예정세도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 건설. 조합주택을 지어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을 해요. 리모델링은 상관없는 얘기고 조합원이 우선 공급, 나머지는 일반 공급하는 게 일반 공급분 있어야 조합원이 낼 부담금이 줄어들어. 그런데 이거를 일반에게 너무 많이 공급한다면 조합주택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에 주로 일반주택과 조합이 건설한 조합주택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주택의 최소한의 기본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일반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최소 적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에 주는 게 좀 더 많다면 그건 조합주택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건설 예정소의 최소 50% 반 이상은 돼야 된다고. 이 수치가 너무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명 이상. 요것만 제대로 알아도 작년에 또 한 문제 맞췄잖아. 이것만 알아도. 이거 지역과 직장에 있는 얘기예요. 리모델링은 새로 건설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조합원 모집도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특이한 얘기야. 다른 데 개발자적으로 통틀어서 없잖아. 이게 다. 예? 자, 우리가 지역과 직장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수구청직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된다. 이것도 올해부터 이렇게 됐지. 작년 말에 있었나? 작년 말에? 하여튼 그동안에 지역과 직장 새로운 조합은 모집할 때지 리모델링은 모집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모집할 때는 신고 필요 없어서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이 많았다고. 신문 광고에 다 넣어서 가보면은 막 자꾸 조합비 더 내라 하다가 나중에 못하겠다 도망가고. 싸니까 들어갔다가 막. 그래서 지금은 신고 규정을 말하는 거야. 신고. 그러면 사업계획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보고서 혹시 좀 사기성을 좀 막아보자 해서 조합원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되는데 공개 모집 이후에 결혼을 충행하거나 재모집을 한다. 재모집이잖아. 재모집. 이때는 신고 필요 없어요. 왜? 처음 신고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지. 재모집이 신고 필요 없고 이때는
선착순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칙과 예측과 직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충 얘기가 정비법에만 또 피곤하게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정비법상 정비조합 총회 출석 정족수, 의결 정족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느낌 잡아서 보세요. 이것도 출제 빈도로 따지면 그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어려울 때 대비한 몇 번 나왔으니까 어려울 때 대비한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출석 정족수는 직접 출석하는 걸 얘기해요. 사실 대리인을 통해서 아니면 서면으로 출석하는 것도 원래 출석엔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총회장이 썰렁해지면 안 된다. 직접 출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결 전에 출석 정수를 채워야 되는데 보통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센 거 20% 이상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창립총회. 창립이라는 총회니까 중요한 총회로 보는 것이고, 시행계획서 관리총회 수립 변경 의결하는 총회. 우리 정비법에서는 시행자 밑에 나오는 시행계획과 관리청문을 다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총회 정권상에서 여기 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행계획서 관리청문이 중요하게 보니까 여기 들어가고, 정비사업비를 어디다 쓸지 바꿀지 하는 거. 요 네 가지를 중요한 걸로 봐서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걸로 느낌 잡고, 그럼 출석 정수를 채운 상태에서 의결 정수로 한다, 의결한다 그러면 다른 얘기 없어. 원칙,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보통의 결의 요건이잖아. 전체에서 과반수 찬성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 그런데 센 게 과반수고 더 센 게 3분의 2밖에 없어요, 총회에서는. 그럼 과반수 찬성이 센 건데 이거 자체가 총회에서는 센 건데, 정관 변경과 역시 중요한 시행계획서 관리청의 요구를 얘기합니다. 정관 변경이다, 시행계획서 관리청의 의결을 한다면 의결은 과반수 동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센 거. 근데 이 중에서 다시 또 중요한 요건을 갖추면 그게 3분의 2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가 동의할 때도 3분의 1 했죠, 따로. 설립인가 동의 바꿀 때. 근데 그 외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 기업번에 시행계획서 관리청의 수립 변경이 아까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 거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시 3분의 1을 받아요. 제일 센 동의를. 또 정관의 변경 내용 중에서 원래 정관 변경할 때는 과반수가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정관 변경 내용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건 네 가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이게 조합원의 자격 등을 손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또 하나 느낌, 정비 위치 면적을 바꾼다. 아니, 구역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구역을 바꾸는 거. 아니면 조합의 돈에 관련된 거, 조합의 비용 부담, 회계, 정비 사업의 부담 시기까지 조합의 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시공자, 설계자 선정도 정비부서는 하도 이게 부정이 많아서 요거 선정할 때 크게 네 가지.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거, 정비구역 바꾸는 거, 아니면 조합의 돈에 관련된 거, 설계자, 시공자 선정하는 요것은 제일 센 동인 3분의 2 이상 결의원. 이거는 이제 고득점 의뢰한 거예요, 고득점 의뢰한 거. 그리고 참고로 그 아래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총회 출석 정족수가 올해부터 생겨난 게 있어요. 주택조합은 그런 얘기 없다가 출석 정족수만 싹 꺼내놨는데 비슷하게 보시면 돼. 원칙은 똑같이 정비조합처럼 10%. 그런데 창립총회라면 20% 이상. 창립총회 외에 뭐 국토교통부리 영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가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몰라도 되고. 창립총회라면 20%다.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됐고. 자, 우리 13번 보십시다. 13번. 정비법상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를 시공조로 선정을 한 2년 전에 한번 나왔었고, 이것도 뭐 기초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자, 우리 건설업자나 등록사든 민간인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 특히 민간 시행자가 민간인 선정할 때 각종 부정이 많아서 통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 중에서 첫 번째 조합과 두 번째 토지용수가 할 때가 주로 통제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뒤에 것은 시장수준이라 믿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조합이나 토지를 좀 더 세게 해놨는데 선정 시기와 방법 중에 하나를 통제한다 보시면 돼요. 선정 시기부터 보시면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입니다. 토지공사는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고. 자, 이것도 지금 공공보다는 민간이 여기다 안전한지한 조합이나 토지공사가 있는데 민간을 더 못 믿어서 하는데, 같은 민간이라 하더라도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있을 때 이 둘 중에 뭐를 더 믿어줘요? 단체를 믿어주지, 단체를. 이거는 20명 미만일 동안 단체 결성 안 해도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재개발에서. 그래서 이걸 좀 더 믿기 때문에
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는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에 선정하면 돼요. 여러분 설립인가 받기 전에는 조합이라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인가 받자마자 선정하라는 얘기는 조합의 형태를 갖추자마자 선정하라는 얘기니까 시기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라니까 이게. 설립인가 받기 전에 아예 조합의 형체가 없어요. 설립인가 받고 나서 등기해야 성립하잖아. 설립인가만 받고 나서 선정하라는 게 시기 통제 안 한 거예요. 믿어주니까. 그 대신 토지공사를 갈 때는 시기를 통제합니다. 이 사람이 시행자로 지정되면 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잖아요.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선정하라 그러면 틀려요.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민간 단체도 아니다 보니까 혹시 시행자로 지정됐어도 이것도 통과 못할까 봐. 사업시행권도 못 딸까 봐. 못 믿어서.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만 되는 경우는 토지공사가 할 때예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시행권 따고 하라는 거예요. 일단 시기부터 구별해 주세요. 조합이라면 더 상대적으로 믿어주니까 조합 설립인가 받자마자 토지공사는 못 믿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요걸 구별해 주셨으면 그러면 조합은 시기를 통제 안 했으니까 방법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방법이라면 조합 총회에서 경제입찰 또는 수익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제입찰이 제일 공정한 방법이잖아. 알아서 정하죠. 경제입찰로 공정하게 선정하라. 그런데 수익계약 나와있지만 수익계약은 괄호 속에 결국 2번 이상 경제입찰이 유찰된 경우 한정하니까 같이 적어놨지만 사실은 경제입찰로 하라는 거야. 2번 이상 유찰됐으면 수익계약이니까. 이런 원리는 개발법에서도 비슷하잖아. 그죠? 개발법에서 수용 사용할 때 비슷하잖아. 그래서 결국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경제입찰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에서는 단 조합원이 100명 이하 작다. 작다라면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 있어요. 알아서 정하세요. 이런 얘기야. 정관이 정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는. 그런데 토지공사를 갈 때는 선정 시기는 사업시 인가를 받은 후기 때문에 방법은 통제할 필요가 없어. 시기를 강력히 통제했기 때문에 방법은 알아서 하세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라. 규약. 규약이 토지공사에서 정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럼 알아서 정하면 돼. 이렇게 시기와 목적 하나를 통제한다. 요거를 잘 보시고 그 아래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등 이렇게 믿음이 가는 공공시행자 등이 할 때는 시기 통제할 필요 없어요. 시행자 지정고시 되자마자, 그전에는 없으니까 되자마자 선정하라는 얘기고 방법도 경제입찰로 공정하게 하라. 일반 경제입찰 있어요. 대충. 그런데 기타에서 이렇게 시장운수 등이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자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대표나 토지자 전체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역시 공정하게 경제입찰 방법 등으로 시공자를 추천을 했다. 안 해주지만 추천했다. 그러면 이 공공시행자는 추천한 자를 시행자로 선정해야 될 의무 정도 지운다는 게 살짝 통제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잖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시공보증에서는 조합이 역시 시장운수나 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여기서 아닌 자라면 괄호 속에 있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면 이 민간 시공자가 또 시공 못한다고 그럴까 봐. 이 시공자는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할 의무도 있고, 의무.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는 기존호출에 철거공사에 관한 사람 포함해서 이것도 당연한 얘기로 보시면 돼요. 아니 공사를 시작하려면 여기는 정비법이니까 기존호출을 철거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죠. 철거에 대한 공사를 포함시켜야 한 사람이 철거하고 새로운 거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포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우리 14번은 개발법에서 실시계획과 정비법상 시행계획 비교하는데 이거 살짝 보시면 돼. 이거는 여기 제가 실시계획과 저기 시행계획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아니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는 지정소에 받고 여기는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는 시장운수에 받는 건데 민간 시행자가 할 때 시행계획 작성해서 민간 시행자 작성해서 인가 들어가기 전에 이 시행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에요. 기본적인 차이야. 여기서 그런 얘기 없잖아. 민간이 할 때도. 자 보세요. 개발법상 실시계획에서는 작성은 시행자가 하는 거, 그 옆에 정비법상 시행계획 똑같아요. 작성은 시행자가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보시면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 도시발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도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것으로 본다. 물론 비도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취락구역일 땐 그렇게 의제가 안 된다 그러지만, 그럼 지구단위계획 의제되는 건 정비법도 똑같아요.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가 돼서 지구단위를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지구단위를 세우는데 지구단위에 이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니까 개발계획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실제 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에 들어가요. 정비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여기 들어갈 게 여기 안 들어가고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게 특이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개발법상 실시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바로 실시계획 내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 전에 다음 중 개발계획 내용이 많은데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이제 지구단위계획이다. 그죠? 왜?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표시해놨고, 반대로 시행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계획 내용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행계획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리고 신청 전 동의 요건이 실시에서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정비부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비법이 좀 더 복잡해져요. 이렇게. 자, 우리 정부선 시행계획에서는 민간인이 할 때만 그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거.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제가 그 세 번째 토지등소제 때문에 이거를 살짝 소개하는 거예요. 조합 민간인이죠. 지정개발자도 민간 출신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아예 토지등소자 있잖아. 그럼 조합이 할 때는 사업식 인가를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변경 폐지 마찬가지 똑같은 절차니까 이건 다. 예? 중지 폐지 마찬가지고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받아라. 아까 총회는 의결 정수수에서 시행계획서와 관리청계획이 다 과반수 동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아까 배웠던 과반수 동의가 되는 거예요. 과반수 동의. 그런데 지정개발자가 한다면 역시 소유자 과반수와 면적이 2분의 1. 과반수는 2분의 1을 넘는 개념이고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을 포함하죠. 약간 이렇게 귀찮게 다르게 해놨지만 결국 대충 봐서 조합처럼 이것도 거의 과반수랑 관련돼 있구나.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이 토지등소사 할 때만 시행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동의요건이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4, 3, 1 동이잖아. 4, 3, 1 동. 아까랑 다르잖아. 같은 민간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합은 단체니까 믿어지니까 과반수라면 지정개발자는 단체는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따로 갖춰서 지정받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과반수로 보시면 돼.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만 제일 못 믿는 거야. 토지등 소유자만. 그렇기 때문에 토지자는 과반수 정도가 아니고 센 동인 아까 마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 431처럼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431 동의 훨씬 센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올해 개정된 거잖아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구별하시라고 살펴봤지만 시험엔 좀 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상대적으로는.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밥 맛있게 드시고 3시부터 아이고 오늘 2시 2분 내 3시 2분부터 3시 2분부터 다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